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1분간만 짧게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였죠. 바로 이 아파텔 대출 규제 문제. 이것이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해서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말씀을 했죠.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23년 5월 초쯤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1분간만 어떤 이슈였는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 아파텔이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싸지만 거의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중요한 입지에, 그리고 상품력에, 평면, 구조 모두 아파트하고 똑같기 때문에 특히나 2020년도, 2021년도 작년까지 뭐 아파트를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강의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듣고 아마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오래전에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약간 무감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 아파텔에 대한 규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규제가 있었냐면 말이죠. 뭐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신혼부부, 그 다음에 안전모를 쓰신 분들, 이렇게 이런 시위를 하시면서 주장했던 게 바로 이거였죠.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오피스텔도 LTV 감안해서 7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선택해도 무방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대체 상품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1, 2년 사이에 갑자기 대출 규제가 심해졌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건 아니고 규제 일변도를 달렸던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끝판왕의 대출 규제를 실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수에 세법상 세금과 관련해서 주택수에 포함을 시켰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청약을 하거나 할 때는 무주택자로 취급이 되지만 세금을 낼 때는 유주택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이게 중과 대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가장 핵심 부분이 이거죠. 법 개정 전에 이미 오피스텔,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 특히나 중대형 평수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룸 오피스텔과 다르게 투룸, 쓰리룸의 뭐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못지않게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비주택으로 분류됐고 금리도 상당히 높았죠, 대출할 때. 그리고 대출 한도도 참 이게 신기한 건데 8년으로 고정해서 DSR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오래전에 오피스텔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8년으로 고정으로 계산한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8년으로 고정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DSR 규제 때문에 어찌 보면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텔이죠. 평수가 넓으니까 당연히 비싸죠. 고액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엄청난 자금 압박에 시달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특히나 여기 보시면 현재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많이 완화됐어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비주거 시설이다 그래가지고 2021년 같은 경우는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은 경우에 DSR을 강화를 시켰는데, 불과 1년 전이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억 원만 넘으면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한 단계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아예 쐐기를 박아놓고 이걸 실시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입주 시즌에 임박해서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쇄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자분이라든가 안전모를 쓰신 자발적인 오피스텔 분양받으셨던 분들이 시위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됐던 것이죠. 이 8년으로 고정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당연히 DSR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최근에 물론 이자만 내는 대출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출은 제 경험상 원리금 상환입니다. 원리금 상환. 그래서 8년으로 고정해서 DSR을 계산하다 보면 당연히 엄청나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8년으로 DSR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아파텔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서 싸지도 않아요. 이 중대형 평수는. 그러다 보니까 비싼데 거기에다가 대출도 아파트에 비해서 현격히 적게 나온다는 거죠. 뭐 여기도 뭐 예를 들었지만 6억을 대출 받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4억 1천 정도 나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5천 정도밖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자기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 수준으로 주거 수준으로 바꿔달라, 이 대출 규제를. 그래서 아까 그렇게 시위를 했던 겁니다.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 최장 40년까지 대출 상품이 현재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DSR 계산을 할 때 40년으로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8년이다 보니까 같은 금액이라도 8년으로 나누게 되죠, 원리금 상환을.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 금액도 작거니와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부담액도 높아지는 거죠.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아파텔은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을 합니다. 2020년 8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유주택자로 취급이 되고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청약 자격은 대신 무주택자죠. 아파트 청약할 때는 이 아파트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유주택자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시에는 아파트를 비주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업용이라든가 업무용으로 보고 주택 거주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는 대부분 주거용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시에는 비주택으로 취급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특히나 부동산 상승기 때 아파트 열풍이 한번 불었잖아요. 저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아파트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때 많이 선택을 했었죠. 뭐 투자 상품으로도 많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니까 정부에서 DSR로 엄청나게 강화를 했죠. 저도 기억이 났는데 2022년도에 거의 1억 원으로 줄여버렸던 것 같아요. 1억 원 이상만 되면 1억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DSR을 엄청나게 강화를 시켜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DSR 계산 시 만기를 8년으로, 이게 상당히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만기를 8년으로 계산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대출을 할 때는 만기를 8년으로 DSR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아파트 수준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위원회나 정부 측에. 그러다 보니까 40년 대 8년, 당연히 아파트가 부담이 적겠죠. 이거를 이번에 정부에서 5월 초에 아파트 수준으로 동일하게 하겠다, 입장을 발표를 하겠다, 제도 개선을 발표하겠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자, 2022년 7월, 불과 뭐 1년도 안 됐죠. 6개월 정도 됐나요? 전체 대출액이 1억 이상 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를 넘지 못하게 DSR을 완전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물론 현재 이 시위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2022년 7월 전이겠죠. 대부분 2020년이나 21년도에 구입하시고 오피스텔 금방 지잖아요. 2년이 지나서 곧 입주 단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또 이 요건 강화가 분양계약서 체결일이 아니라 뭐 잔금 대출이면 대출을 실행하는 날, 그날이 또 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앞두신 분들이 아마 여기에 이 규제에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입주도 못하고 잔금 대출도 못 받고,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 계약할 때는 70%까지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막상 이 규제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뭐 수억 원씩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정말로 제가 같은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1인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아파텔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 가지각색일 겁니다. 아파텔이 나중에 아파트도 분양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뭐 투자 차원에서 아마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뭐 주거를 아파트로 처음부터 정했다 이러신 분들은 상당히 독특하신 분들이고요. 아마 투자 상품으로 선택하신 분들도 아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이타, 물론 문재인 정부도 당시에 상당히 부동산 상승기였고 욕을 얻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로부터는 이런 규제가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환영을 받았죠. 정부는 올해 5월 초쯤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거 보면은 일시상환, 근데 일시상환 대출이 있나요? 대부분은 원리금 상환이죠. 일시상환 대출의 상품을 선택한 경우는 8년 만기 그대로 적용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해당되겠죠. 원리금 상환, 불안 상환 대출을 한 경우에는 실제 약정 만기를 적용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 수준으로 부담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잔금 납부 부담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차에 아마 세금 관련 부분도 아마 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세금하고 전기요금을 높게 물고 있는데 대출을 받을 때 비주택으로 분류해서 차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선을 통해서 세부담 문제도 중과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꿀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8월부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 이미 보유했던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해서 다주택자로 세금을 냈다면 이 부분도 다주택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도 될 거냐. 현재 특례 보금자리론은 저리로 그리고 파격적인 대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무주택자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적용 대상으로 해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규제 하나로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자들이 잔금을 치르는 데 있어서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라고 했네요. 투자 상품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등 저리 대출 상품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례 보금자리론 적용을 해줄 건지, 제가 보기에는 1인 시위라든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은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가 약간 몸을 사리고 있잖아요. MZ세대한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대출 규제를 해주지 않을까. 특례 보금자리론도 5월 초 정부 대책이 나오면 아마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례 보금자리론 이미 당사자들, 이해관계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저도 공부 차원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